네, 정신간호학 기말고사 범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간호학 객관식 40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례에서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사례 부분, 진단, 중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3장 우리가 배웠던 약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부분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향정신병 약물은 우리 책에 총 7가지 범주가 나와 있어요. 항불안제와 수면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경련제, 항정신병 약물, 그 다음에 ADHD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불안제 할 때 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물들의 특징들 우리가 좀 배웠었잖아요. 그 특징들 잘 정리하시고 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팜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고 람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트 약물은 우리가 단기 수면제로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졸피뎀 같은 것들이 제트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졸피뎀은 특히 몽유병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해서 환자들한테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항우울제로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치료 약물은 SSR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SRI는 꼭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졸, 팍 하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맸던 렉사프로 여기까지 4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여기 보시면 트라조돈도 설명드렸죠. 트라조돈이라는 게 굉장히 진정작용이 강해서 수면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신발타 같은 경우는 특히 우울증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 신경 통증 같은 거 호소할 때 이 신발타 약물을 적용을 하면 되게 효과가 좋고 이 신발타는 꼭 MP가 아니더라도 OS나 다른 통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계항 우울제에 대한 것들도 시험에 복시에 잘 나와서 설명드렸어요. TCA 같은 경우는 약물들이 이미프라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물들은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과다 복용할 때는 우리가 약간 심장에 독성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졸림, 변비, 항코일성 부작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드렸으니까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오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렸죠. 테라민을 함유한 식품들을 먹게 되면 뒷목이 뻣뻣해지는 고혈압성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테라민이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해서 우리 책에도 그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기분 안정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증 환자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튬입니다. 리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별표에 쳐놨잖아요. 부작용도 중요하고 그 치료 범위와 독성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들을 잘 모니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 농도를 모니터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리튬에 대한 교육들은 제가 그때 문제도 한번 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대상자한테 교육시켜줘야 될지 주의사항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조증 환자한테 사용하는 것이 리튬 빼고 항경련제 약물 중에 하나인 데파코트, 그 다음에 카오마제필, 라모트리진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라모트리진 같은 경우는 피부 발진에 대한 위험들이 부작용으로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항정신병 약물은 1세대와 2세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우리가 이건 조현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렸고 각각의 약물들의 특징, 장점,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ADHD도 우리가 약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대표적인 약물들이었고 부작용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요즘 노인의 치매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예방 치료 약물로 설명을 드렸어요. 도네페질이나 아리셉트,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이런 것들에 대한 약물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이제 조울증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형들이 있었죠.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 2형, 순환성 장애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조증에 대한 행동 속성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 때 보시면 감정, 신체, 인지, 행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행동 특성들 잘 기억하시고
중재에 대한 것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이나 비효과적인 대처,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잘 안 드시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돌봄 결핍,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진단, 거기에 대한 중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약물 치료는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물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울장애도 특히 진단에 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DSM-5TR에 어떤 우울장애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고, 약물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아까 3장에서 약물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항우울제에 관한 것들 보시고, 또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중재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는 제가 불안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경증, 중증도, 중증, 공황이 있다.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시를 주고 어떤 불안인지 찾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문제 잘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에 대한 종류대로 이 책에 총 7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많이 혼동되진 않아요. 근데 4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혼동스러워요. 공황장애는 어때요?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에 대한 것들이 문장에 확실히 나와야 돼요. 질식돼서 곧 죽을 것 같은 불안 이런 것들을 공황이라고 얘기하고, 사회불안장애는 뭐예요? 우리가 발표하거나 청중 앞에 섰을 때 조금 불안한 것에 대한 것들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광장공포증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혼자 어떤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 하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바로 광장공포증이고요. 범불안장애는 여기 보시면 제너럴라이즈로 돼 있잖아요. 그냥 에브리띵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거예요. 옆에 날씨가 추워도 불안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도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범불안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불안장애에 대한 약물들도 항우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SSRI 계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되는 것들이 베타 차단제, 즉 인데놀과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해서 우리가 맥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낮추면서 진정시키는 조경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고혈압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인데놀을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좀 주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BP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도 조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체계절 탈감작법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안한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A씨에서 0점부터 100점까지 대상자한테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부터 0점부터 차례차례 노출시켜서 그 공포에 조금 둔감해지게, 조금 익숙해지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포증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들이고요. 홍수법은 뭐예요? 확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드렸듯이 손에 대한 강박에 대한 오염 강박이 심한 사람들은 이 홍수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손에 뭐 묻는 거 조그만 하나 묻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확 주려고 하면 손을 그냥 모래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염에 확 이렇게 접촉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어도 전혀 죽거나 어떻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하면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터벌 점점 늘리면서 이런 공포증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홍수법이었고, 사고 중단 방법들은 그런 강박이나 조금 불안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스탑, 사고 그만하자 이렇게 소리치는 것들이 바로 사고 중단 기법이었습니다. 강박장애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 총 4가지 종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은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박장애에 대한 것들 당연히 진단과 중재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강박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즉 뭐냐, ERP라고 해서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노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점점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 전에 불안, 그 다음에 15분, 30분 이렇게 시간들을 점점 늘려주면서 0점부터 10점까지의 불안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불안의 점수들이 조금씩 떨어지는지를 조금 보면서 대상자가 자기에 대한 이런 강박적인 이런 불안들을 조금 조절해 주는데 치료하는 것들이 바로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및 해리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반응성, 탈억제성, PTSD, 급성, 적응, 지속적 비탄 장애에 대한 분류들이 좀 나와 있고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증상은 크게 4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플래시백, 다시 한번 외상에 대한 재경험, 그 다음에 외상과 관련된 사람, 장소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무관심해지고 공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그마한 소리도 굉장히 과각성 되는 수면장애, 과민성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는 우울장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TSD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EMDR이라고 해서 안구운동 소실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재경험시키고 나서 그 기억들을 통합시켜서 이런 PTSD를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리장애입니다. 해리장애도 보시면 유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유형들에 대한 특성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해리성 장애는 현실 검증력에 대한 것들이 정상이에요? 손상이 되나요? 네, 현실 검증력은 정상입니다. 3가지 유형들 잘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해리장애에 대한 증상 및 진단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간호중재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해리장애는 신뢰감 형성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대상자가 되게만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노출시켜주고 안정적인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다 설명드렸고, 약물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중재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시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보고 나서 조금 미달성자 분들은 제시 본다고 공지 드렸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고 방학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